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세혁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뉴스와 윤 대통령 유엔 연설 관련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 295표 중 판단이 일치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 학교에서 업체에 전화와 판매한 자의 출제 참여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 해당 지역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스토킹의 위험성과 적절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상기시키고자 한 것인데요. 연합뉴스TV에서도 현재 스토킹 범죄의 현황에 대해 짚었습니다. 14일 출발 600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지난 7월 스토킹 범죄 후 살해한 가해자가 잠정조치 235 명령을 받았다는 사례로 시작했습니다. 잠정조치 2호는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연락 금지 명령입니다. 기자는 가해자에게 구금이 이루어지는 잠정조치 4호는 내려지지 않았고 접근 금지 명령도 어긴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를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4호 잠정조치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인용률은 52%로 저조한 상황인데요. 여전히 스토킹 피해자 절반은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구속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 스토킹 가해자가 구속 송치될 비율은 5%대에 불과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스토킹 가해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본질적인 분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도의 주요 계기가 된 과거 사건을 언급하면서도 자극적이거나 흥미 위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닌 현재 상황에 대해 집중하여 시의성을 갖춘 좋은 문제제기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의 첫 부분에 언급한 사례도 가장 최신의 사건을 활용하여 해당 사례 언급만으로도 현재까지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나 그 처벌 수준의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연이은 강력범죄 발생으로 인하여 무거운 형벌, 처벌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형 집행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형제 논의의 역사, 대체 형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었습니다. 11일 뉴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있었던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국제 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형제 존폐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두 번의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부합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는 사형제 관련 찬반 의견을 직접 인터뷰를 통해 전달했는데요. 우선 찬성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인명경시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범죄자를 단죄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사형이 복수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오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여론을 살펴보면 사형 집행 재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높은데요.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74.3%가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현재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사형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대법원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 단계에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의 합헌성을 두고 세 번째 판단이 진행되고 있어 어떠한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광역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사형제도에 대해 주목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 시기, 두 번의 헌법소원 등 그간 사형제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의 과정을 짚어주었습니다. 보도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였듯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째 심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과거 첫 번째, 두 번째 심리 과정과 결과를 조금 더 명확하게 덧붙여 주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부분을 인용할 때 등장한 곳이 국제 앰네스티인데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단체이긴 하나 단체명을 언급할 때는 간단한 요약을 덧붙이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 국제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라고 설명한다면 뉴스 시청자들의 이해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외 국가들의 사형제 현황을 살펴보는 보도인데요. 11일 뉴스 20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112곳으로 10년 만에 14곳이 늘었고 3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 일찍이 사형제를 폐지한 대표적인 지역은 유럽연합입니다. 기본권 헌장에 그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이 집행될 수 없다고 명시했고 이를 EU 가입 조건으로 못 박았습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87개 국가가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이란, 북한 등의 권위주의 국가들뿐 아니라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도 흉악범죄 등에 대한 사형제의 예방 효과를 확신하는 국가들로 꼽힙니다. 미국의 경우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 수준인 26개 주에서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 내에서도 사형제 존폐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우리에게 과연 누군가를 죽일 권한이 있느냐고 질문하였고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로 희생된 희생자들을 생각해보라고 반문했습니다. 본 보도에서 드러난 사형제도 존폐 여부의 주요 쟁점은 흉악범죄 예방과 생명권 존중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의 사형제도 현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사형제도를 둘러싼 찬반 의견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치를 보여줌에 있어 적절한 그래프 활용도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사형제도 유지국을 보여준 그래프를 살펴보면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는 단순한 수치와 간단한 그래프로 제시된 내용을 세계 지도를 이용하여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전달력이 높았습니다. 사형제 폐지 논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체 형벌입니다. 현재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내세웠는데요. 11일 뉴스온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법무부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사형제를 곧장 부활시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이미 국회에서도 15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9건 발의되는 등 오랫동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 인권 존엄, 그리고 교정 가능성 등 가석방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이유로 들어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대로 연합뉴스TV의 보도는 현재 사형제도 집행에 대한 여론, 해외 국가 현황에 이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까지 시청자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도를 구성하여 전했습니다.
큰 틀에서 이어지는 보도라고 보았을 때 가석방 없는 종신령 관련 쟁점을 앞서 언급하였던 사형제도 쟁점과 연결지었다면 더 이해하기 쉬운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령이 사형제도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쟁점들이 맞물려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외 보도에서 언급하였듯 가석방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 등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어 정리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0년의 노력 끝에 고대 가야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내용 전달한 18일 뉴스프라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도는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세계유산 등재 확정의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강동진 교수는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고구려, 신라, 백제 등 삼국시대에 존재했으며 철기 문화를 전파했음에도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가야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에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이름을 올린 뒤 10년 뒤에야 인정받게 된 가야 고분군은 가야 연맹체를 이루고 있던 7개의 연맹체 왕의 무덤군으로 연속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은 세계문화유산 10가지 등재 기준 가운데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특출난 증거로 인정받아 등재되었습니다. 한정된 대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앵커는 일반적으로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중하면서도 무겁지 않게 질문하여 흥미를 유발하였고, 전문가는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본 보도만으로도 간략하게나마 가야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가야 고분군은 어떤 것을 뜻하고 세계문화유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전달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숙명여자대학교 이성원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17일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는 바다의 위기 상황에서 어촌을 살리기 위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부산의 동삼 어촌계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어촌계 개장으로부터 빈집이 정말 많고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 또한 연세가 80에서 90세로 고령화되어 있다는 마을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촌계 상황은 그야말로 완전 소멸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때 어업 전진기지라는 명성에 700가구가 있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80여 명의 개원만 남았다고 합니다. 바다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동삼 어촌계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좌대 낚시터를 운영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낚싯배를 운영하는 선장과 해녀들로부터 현재 바다에 잡히는 게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 어업 생산량도 2010년 156만 톤에서 2020년 136만 톤으로 줄었습니다.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은 전통적인 어업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 힘들고 위험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기에 매력이 없어졌다고 전했습니다. 2045년까지 지금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전체 어촌의 87%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된다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어촌에게 이렇게 큰 타격을 준 여러 원인 중 하나가 심각한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요. 대형 태풍과 홍수 등으로 인해 전 세계 어촌이 소멸 위기에 처했고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가 계속 뜨거워지면서 수십 년 안에 바다 생물 87%가 멸종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경상남도 남해군의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5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 중요 어업 유산 중 하나인 죽방염이 보존돼 있다는데요. 죽방염이란 대나무 발과 조류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전통 조업 방식으로 원형통에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나오지 못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물고기 대신 부유물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기후위기로 생태계가 교란되고 각종 쓰레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잡어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남해의 특산물인 죽방멸치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죽방멸치는 상처가 없고 맛이 뛰어나 고가의 가격으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양으로는 인건비는커녕 겨우 기름값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중요 어업 유산에는 12개의 어업 유산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국가 중요 어업 유산 중에서는 우리나라 어업 분야 최초로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가 된 어업이 바로 섬진강 일대 전통 제첩잡이 방식인 손틀 어업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쌀이나무처럼 나무로 되어 있던 것이 점점 발전해서 지금은 쇠로 만들어진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첩을 포획할 수 있는 거랭이라고 합니다. 손틀을 이용해 제첩을 잡는 어업은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어업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당기면서 뒤로 하면 돌은 뒤로 가고 제첩은 앞으로 가서 제철을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손틀 어업은 문화 관광 사업으로 거듭났다는데요. 올해 7회를 맞이한 하동 섬진강 문화 제첩 축제는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류정곤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장은 어업유산제도를 통해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긍심, 자존감이 생긴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다시 어촌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업유산이 어촌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다를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는 크고 작은 선박 사고까지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 해양 쓰레기 수거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쓰레기 해결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로봇들이 제작되고 있다는데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촌 특성상 소형 어선들이 밀집돼 있고 로프들이 많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끔 돌출된 부분들이 없이 유선형으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또 어장조사나 해안 감시 등에 활용하는 자율 수상정도 제작됐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양쪽에 로봇팔인 머니퓰레이터가 장착돼 있는데요. 어선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스크루에 폐그물이나 폐로프가 걸리는 경우, 그리고 수중에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사람이 직접 조정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신안군으로 가봤습니다. 이곳에는 드론과 AI를 활용해 더 효율적인 낙지잡이를 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드론이 갯벌 위를 날면서 낙지의 숨구멍을 분석해 낙지의 유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붉은색으로 표현된 데는 낙지가 더 많은 곳, 연두색으로 표현된 데는 상대적으로 낙지가 적은 지역으로 어민들에게 정보도 줄 수 있다는데요. 핵심 기술은 낙지가 숨어있는 낙지 숨구멍 판별 여부라고 합니다. 약 95%의 정확도를 가진 낙지 숨구멍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 약 5만 장 정도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자 지구 생태계의 근원인 바다. 바다와 어촌을 살리는 일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라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성은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보고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의 낙지잡이 첨단 기술이 기억에 남는데요. 드론이 갯벌 위를 날면서 이 낙지의 숨구멍을 분석해 낙지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또 이를 데이터화한 정보를 어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런 기술들이 어촌을 보존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에 대한 한 줄 평 들어볼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생명의 근원이자 지구 생태계의 근원, 바다의 위기입니다. 네,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이성원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시간 이상 전용 열차를 타고 러시아를 방문했고 이를 맞이하는 지각대장 푸틴 대통령은 30분이나 먼저 회담장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3일이었죠.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두 정상 2019년 첫 만남과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배경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언론 보도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박 6일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쳤습니다. 김정은은 역대 최장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러시아 내에서 직선거리 기준 4,200km를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 언론사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먼저 중앙일보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박럭길에 오른 김정은은 우주 및 군사 분야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은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으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 발전을 돕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김정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양국 간 무역, 군사 협력 및 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박 6일간 박러 일정으로 북러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과 전략 폭격기, 대잠 호위함을 두루 둘러보면서 그간 전략 자산 전개와 연합훈련 강화로 북핵 위협에 대응해온 한미에 응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러는 군사 및 경제 협력으로 밀착해 북중러 삼각 구도를 다지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중국이 북중러라는 틀에 들어갈지는 미지수지만 이들 세 나라의 대응과 한미일의 맞대응이 이어진다면 신냉전 대립 구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등을 북한으로부터 지원받고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러시아의 첨단 기술과 원유, 식량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후 러시아 군사시설을 연달아 방문한 것도 이 같은 의혹을 증폭시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가 현실이 되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사실상 무너질 수도 있는데요.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거대한 실수, 후가가 있을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의식한 듯 북러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5시간 이상 함께했지만 기자회견은 물론 공동 선언문 발표도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군사 협력이 유엔 대북제재 틀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된 두 나라, 이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는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게 된다면 국제 정세에 미칠 변화가 클 텐데요. 이 한반도의 안보에 미칠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따른 정세 변화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나요? 네. BBC는 현지 시간 13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편의에 의한 관계이며 이번 회담으로 이들이 실질적, 상징적 수확을 모두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미 중앙정보국 애널리스트이자 컨설팅 업체 LMI의 정책부문 책임자 수 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으로 러시아는 포탄과 미사일을 구했고 북한은 그 대가로 식량 지원을 받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얻는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상징적으로는 두 나라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조롱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김정은의 군사 기술 현장 방문에 대해 우주에 기반한 정찰 자산과 미사일 기술 확보, 핵 추진 잠수함 등에 대한 첨단 기술 확보, 러시아와 해군 합동 훈련 시작 등 김정은의 야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매일경제는 북한과 러시아가 전격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협의를 시도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이 안보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채택한 한미일 3국 간 협의가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데다 북한이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 대신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서 북중러 간 힘의 균형이 바뀐 탓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문제를 아시아에 끌어들였듯이 북러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문제를 유럽에까지 확산시키고 있는 모양새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북러 간 무기 거래에 교착 국면에 빠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욱 장기화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필요한 각종 포탄, 미사일을 공급하는 불법 무기고 역할을 맡게 되면서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이 크게 확충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언급대로 북한의 인공위성 기술을 전수하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원하는 핵 잠수함 기술까지 얻게 된다면 미국에게는 치명적인 안보 위협이 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브리핑에서 북러가 무기 거래를 진전시킨다면 우리는 대응 조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합의도 우리에게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국 간 합의 내용, 중국의 반응,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 한미의 향후 대응 등 복잡한 변수가 많습니다. 북러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 한미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더 큰 외교적인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 중국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네.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나요? 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알렉산드로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성 개발 지원 의사를 밝히고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 비판이 커지자 이를 일축하고 나선 것입니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대규모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한 튀르키예를 포함한 핀란드 등 제3국 기업 및 인사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동맹국일지라도 러시아의 군사 물자 공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면 두고 보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 중인 홈그랜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차관보가 지난 18일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만나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및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하면서 엄중히 대처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우려하면서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무기나 관련 물자를 북한에서 조달하는 것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미칠 영향을 포함해 북한과 러시아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사정으로 궁지에 몰린 북러가 전략적으로 밀착하면서 네. 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보면서 북러 협력의 중심이 경제가 아닌 군사 분야로 옮겨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김 위원장은 5박 6일간의 방러 기간 중 보스터치니 우주기지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의 크네비치 군용 비행장, 러시아 태평양 함대 등을 방문해 핵 탑재가 가능한 러시아의 주요 전력 무기들을 시찰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핵 삼축 체계를 답사한 것입니다. 분명 이에 대한 지속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한국일보에 따르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러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인 외교 전략 마련, 또 대러, 대중 외교 공간 확대, 한미 기술 동맹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요구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언론이 해야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외교 전략 마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또 과거 외교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참고할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끝없이 분석하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끼는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